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준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무력을 통해서 아랍 국가들을 여기저기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필요할 때 쓸 거니까 땅 비워두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최근 전략과 중동 판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지 시각으로 9월 16일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시리아 영토 내에 완충지대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제안이었죠. 이게 어디까지냐면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부터 이스라엘 국경에 이르기까지 시리아 서남부의 비무장지대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제한이지 그냥 일방적인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안한 비무장지대는 3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구역에 따라서 시리아군의 무장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요. 맞습니다. 시리아군의 무장 수위는 달라지지만 이스라엘군의 무장 수위는 중무장으로 유지가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요구한 내용부터 보죠.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서는 시리아군의 병력과 중화기 배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치안을 위한 경찰 인력만 배치할 수 있죠. 또한 이 비무장지대 전체는 시리아의 항공기가 드나들 수 없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은 자국 항공기가 시리아를 통해 이란으로 직행할 수 있는 공중 통로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때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영공을 열어달라는 요구였죠.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면 최근 몇 달간 점령해온 시리아 영토에서 철군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부 철군도 아니고 다마스쿠스를 바로 포격해버릴 수 있는 헤르몬산의 군기지는 빼고 철군을 해주겠다고 요구한 겁니다. 시리아 정부는 굉장히 난색을 보였지만요. 침착함을 유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리아는 내전 종식 이후 미국에 굉장히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화해를 중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은 시리아는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게 이스라엘이 요구한 내용들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시리아 주권을 무시하는 제안들인지라 시리아가 고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역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시리아도 상당히 고민인 게요. 현재 시리아는 미국 등의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아 국가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라도 때려버리면 시리아에서는 큰 혼란이 일게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9월 18일에 런던에서 해당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미국도 중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진전은 있으나 임박한 타결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논의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그야말로 방어를 위한 공격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책을 두고 지나치게 호전적이며 공격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군부는 이러한 강경 노선을 국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주변 환경은 늘 잠재적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쪽 레바논 국경에는 여전히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남은 세력이 무기를 은닉하고 있고 예멘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원거리 공격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타르조차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활동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처지에서 보면 중동 전역이 자신들을 겨냥한 포위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파포 전략입니다. 원어는 fuck around and find out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까불면 다친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상대가 누구든 위험의 조짐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태도를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한번 충돌이 시작되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9월에 정찰위성 오페크19를 발사했습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위성은 국경 너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곧바로 군사정보국 산하의 9,900부대로 전달됩니다. 이 부대는 영상 판독과 공간정보 분석에 특화된 정예조직으로 건물의 미세한 변동이나 차량의 이동 경로까지 포착해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장면도 이들의 손을 거치면 순식간에 타격 목표로 전환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곧바로 공군과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이어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던 시리아 남부의 한 지역이 하루아침에 폭격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후에는 첩보, 감시, 타격으로 이어지는 삼각체제가 완벽히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체계를 단순한 보복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방식은 이미 버려졌습니다. 대신 상대가 힘을 모으거나 무기를 배치하기도 전에 미리 압박을 가하고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즈볼라가 국경 근처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는 조짐만 보여도 실제 가동되기 전에 선제 폭격을 가합니다. 이란이 시리아 영토를 통해 병력과 무기를 이동시키려 하면 정찰망에 포착되는 순간 즉시 공습을 감행합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은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긴장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중동 내 세력 균형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장기적 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이스라엘이 향후 수십 년간 지역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구조적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동의 아랍 국가와 이슬람 국가 등은 긴급 정상회의를 9월 15일에 열어 카타르를 공습한 이스라엘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였습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국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민에 대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법률적 효과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이스라엘과
이들과 외교, 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집트와 요르단도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는데도 이스라엘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요.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무법 상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며 테러리스트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아랍, 이슬람권이 반이스라엘로 빠르게 뭉치는 순간이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는 압박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9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진행된 표결은 그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무려 142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반대표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포함한 단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이스라엘은 소수 고립된 진영에 서게 된 셈입니다. 바로 전날인 11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도하에 대한 공습을 강력히 규탄했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단순한 자위권 범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군사적 충돌이 이어질수록 이스라엘은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공습이 오직 군사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정치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권좌를 지킨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연립정부 내부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의 지도력은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들쭉날쭉하며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곳곳의 거리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늘 비슷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 국민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안보는 언제나 그가 꺼내드는 카드였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이 강해질수록 국민은 부패 스캔들이나 사법 리스크보다 안보 위협에 눈길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적이 실존하는 순간 내부의 갈등은 잠시나마 뒤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국제사회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휴전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새로운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전선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아를 두들기고 레바논을 위협하고 멀리 카타르와 예멘까지 손을 뻗으며 갈등의 지형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몰려올수록 외부 안보 위협을 키워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이른바 위기전환 전략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장기 집권은 사실 이 전략의 반복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전례 없이 강해지고 있고 아랍과 이슬람권 국가들이 빠르게 반이스라엘 연대를 강화하면서 그에게 돌아올 반발 역시 훨씬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가 보여주는 일련의 공습과 강경 행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남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중동 정세가 더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중동의 대응도 가시화되고 있는지라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